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타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타이타늄 산업을 포함한 미래 전략 신산업을 위해서 희소금속을 보는 어떤 창틀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일부는 산발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다 얘기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그린 에너지를 비롯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저런 친환경적인 생산 소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희소 금속이죠. 리튬, 뭐 크롬, 타이타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희소 금속이 빠진다면 효율은 엄청 떨어지거든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산업은 희소 금속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다룰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소 금속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이너 메탈즈라고도 하고 레어 메탈즈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주류 금속이죠. 그렇지만 여기 리튬, 뭐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타이타늄, 바나디움, 뭐 지르코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디스프로시움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까 이광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소 금속의 유통 구조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이 국제거래소나 IEA와 같은 국제 희소금속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희토류를 통해서 전방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희토류가 들어있는 광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광물 안에 들어있는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이 대단히 까다롭고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그러니까는 희토류는 공급 제한에 대한 취약성이 있고 공급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 공급의 위험은 지질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추출 기술의 확보가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 비용이 많이 들면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희토류는 굉장히 특이한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21세기 산업이 희소 금속을 이용하는 산업이 첨단 산업인 이상 우리가 공급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개발이 또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토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1980년대부터 희토류 광물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기로 맘을 먹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희토류를 이용한 소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전략은 이 희토류 소재를 활용한 부품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희토류 원소들이 들어간 완제품, 일테면 뭐 MRI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굉장히 독점적으로 왜? 이 부분부터 자기들이 전방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러한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완제품이나 부품 소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 광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타켓으로 해서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 부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 부하 쪽에서 제가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 있으면서 희토류 관련 그 추출 폐수 처리 기술을 자원 분야의 기술 개발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엄청 싸웠죠. 환경 기술이지 이게 무슨 자원 기술이냐. 근데 실제로는 히토류 개발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 오염 부분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경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장악된 이후에 이제 환경의 레귤레이션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히토류 처리할 때 생산되는 이러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히토류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히토류 산업이나 아니면 희소금속 산업을 생각할 때 금속이나 소재 쪽에서만 생각하면 대단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희소금속이나 뭐 석회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재 광물이 되는 것들은 부존 상태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마다 아까 그 고상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기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로부터 시작해서 이 광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고부가 가치가 되는 그 소재 부품까지 이 계열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지금 최대 고민이 뭐냐면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30% 이상이 리타이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국내외 R&E, 그러니까 리서치 하면서 아까 얘기한 우리 분야, 이 분야에 뭐 이태면 타이타늄 분야 같은 경우도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양성한다면 우리가 미래 산업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타이타늄은 사실은 이동원 박사님이 말씀을 안 내셨지만 3D 프린팅에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금속 소재입니다. 3D 프린팅 시장이 앞으로 무지무지 커질 거기 때문에 타이타늄의 전략 산업화는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이타늄을 생산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친환경 추출 기술, 그렇죠? 이 타이타늄을 포함하는 광물이 대단히 여러 종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정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북한이나 이런 부존하는 광석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전문 인력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자원개발 분야 특성화에서 전문 인력 사업을 합니다. 인력 양성 사업을 전국의 자원개발 관련 학과에 1년에 수억 원씩 지원해서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전문 인력인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그 광물로부터 소재라고 하면 이제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까지 이렇게 계열화해서 국내외 R&E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늄 산업을 모델로 해서 희소금속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 경험을 절대적으로 축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가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한 혁신 자원인 만큼 그리고 또한 북한 지역 광물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1951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전략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Materials Policy Commission을 운영했듯이 우리도 그런 데서 그 컨트롤 타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타이타늄 소재와 기술을 그 상용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히는 게 뭐냐면 자원 분야에서는 분야가 협소하다고 얘기하고 소재 분야에서는 자원 분야는 소재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벽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조율하지 않는 이상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한다면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원개발 소재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 구축하는 방안은 기존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자원개발이나 소재 분야의 그 기관들은 제조업 시각에서 표준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개발이나 소재 분야는 표준적인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체제 정비가 되면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컨설팅 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북한도 우리한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안을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사장님도 와 계셔서 이런 안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뭐라고 할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저는 목표로 하는 게 이렇습니다. 플레이어는 나만의 지금 어떤 그 광물 사업을 하는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지원 조직을 탄탄히 꾸려서 이 플레이어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조개혁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인력을 감원한다거나 감축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재배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원산업기술진흥원을 세우고 지금 해외자원개발협회하고 광업협회로 나눠 있는 자원개발협회, 민간 조직을 다시 꾸리고 이거 그냥 합치기만 합니다. 이 통합 논의는 여러 번 나왔고 당위성도 여러 번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시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고 하면 단언코 저는 조직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원산업기술진흥원의 모델은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이어들과 지원 조직이 수익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 확보하는데 결국은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 에셋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 에셋 이밸류에이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레귤레이터가 있을 때만이 금융권이 돈을 넣을 거고 연관 산업이 투자를 결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